4시 20분입니다.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 순서입니다. 생방송 도중에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세금과 관련된 질문 남겨주시거나 상담 내용을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에 368국에 1002번, 1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안수남 세무사가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전화 02-368에 1002 1003번입니다. 세무법인 다솔의 안수남 대표 세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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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1호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에 이제 지금 시장 거래는 좀 많이 주춤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많이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또 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어서 네. 시장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 또 설문조사 이런 거 하면은 내년에도 오를 것이다 이렇게 답한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거로 나오다 보니까 네. 이제 정부가 결국은 이제 보유세 강화 논의를 본격화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또 네. 추측도 나오고 있고요. 네.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 때문에요. 네. 두 가지 다 모두를 좀 우려하고 있어요. 종부세를 강화할 것이다는 보다고 네. 지금 5월 9일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유예되고 있는데 네. 결국은 유예 연장을 안 하고 네. 중과세로 그냥 가지 않겠느냐. 네. 이제 이런 예상들이 좀 많이 하고 또 전문가들 중에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기회 있을 때 매각을 하라. 다주택자가 힘들어질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근데 지금 대통령실이나 기획재정부 쪽에서는 네. 공식적으로 이걸 언급한 바는 없거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때 공약했던 대로 세금 가지고 집값 잡는 것은 안 잡겠다고 공언을 하셨는데 네. 아직까지 그런 조짐은 안 보여요. 저희들이 보기에. 네. 그리고 지금 공시 가격 인상률도 현실화율도 69%로 묶겠다는 의지를 보면은 네. 종부세를 바로 손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전체적으로 만약에 손을 댄다면 종부세 하나만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 요거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네. 보유세 또는 거래세 네.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다 손을 봐야 되고 네. 지금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거든요. 또 세제 체계가 너무 복잡해요. 네. 그리고 너무 지금 자주 바뀌다 보니까 시장에서 반응도 과연 지금 뭘 믿고 어떻게 하냐 하는 그런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없어서 네. 많이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어쨌든 69%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그대로 한다고 하는데 네. 그 세율은 놔둔다 하더라도 워낙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년 네. 공시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럼 당연히 당연히 올라가죠. 세부담은 많이 증가하겠죠. 그렇습니다. 세부담은 네. 늘어나겠지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지금 60%에서 80% 정도로 인상되지 않겠냐고 시장에서 예측들을 하고 네, 있었는데 네. 아직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이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종부세에 대한 부분은 너무 그냥 겁을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네. 우리나라 보유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떻다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GDP 대비라든지 네. 다른 조세 전체 비율에 봐서는 좀 낮은 편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높은 편이에요. 오히려 평균보다 높은 편인데 네. 저희들이 실효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이게 재산 가격 대비 세부담률은 네.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거의 1%대를 세금을 부과받는 데가 많거든요. 네. 가까운 일본만 해도 1.4% 정도가 나올 텐데 네. 저희는 0.2가 안 나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효세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결국은 집값 대비한 세부담률은 네. 예, 아직까지는 여지가 있다. 네. 그래서 인상률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그럼 부분 일본 때문에. 같은 경우도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까? 재산세 외에? 종합부동산 체계로 한 게 아니라 보유세 체계로 보유세 해서 체계로. 단일세로 과세를 하지 네. 우리처럼 이원화되어 있는 과세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는 많지는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자꾸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단일 과세 체계로 지금 바꾸자고 자꾸 제안을 하는 거죠, 전문가들이. 근데 선진국에서 한 1%대 정도 되는 이제 세율이라고 맞습니다. 하면 영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1%가 넘어가죠. 네. 그래서 세부담률이 굉장히 높은 근데 편인데. 그게 이제 공제를 많이 해준다고 하지 않아? 양도할 때라든가 이런 데서 뭐 세액공제라든가 연말정산 그런 것들이 많이 여러 가지가 네. 반영이 돼서 네. 실제 부담은 지금 그 정도는 안 되겠죠. 네. 네, 이제 저희들도 1세대 1주택자라든지 고령자라든지 네. 단기 보유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은 어느 정도 주고는 있습니다. 네. 예.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당장 뭐 보유세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네. 올라가게 되면 네. 이제 보유세라는 게 결국은
집값을 너무 올리는 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보유세율을 좀 인상하겠다는 취지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올리면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근데 선진국이나 OECD 국가에서는 네. 당연히 보유세를 올리면 가격 안정에 영향을 미쳐요. 네. 당연히 안정화 옵니다. 왜냐하면 네. 매각을 하도록 할 수밖에 없으니까 매물이 더 나와서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어가지고요. 네. 보유세 하나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꼭 우리나라에는 효과가 있다고 단정적으로 전문가들이 판단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유세 하나 가지고 가격 안정을 하겠다 이런보다는 네. 오히려 보유세로 인해서 세부담이 전가되면은 네. 주택 가격을 더 오히려 높이는 효과도 생긴다고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세부담이 전가라는 건 임차인이나 임차인한테 전가를 시키면서 아니면 매매할 때 그렇습니다. 새로 매수인한테 전가가 예, 된다 이런 예. 말씀이신가 네, 봐요. 네. 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실증적으로 분석을 해서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자,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뭐 불합리한 점이라든가 복잡하고 자꾸 바뀌어서 법적 안정성이 네. 좀 덜하다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네. 앞으로 만약에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 세제를 개편을 한다라면 네. 총론적으로 좀 보고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개편 네.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다고 기본적인 틀은 다 보세요? 누구나 동감하지만은 네. 보유세는 높이고 네. 거래세는 낮추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거래세 중에서 취득세도 우리 중과세가 너무 지금 세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빨리 낮춰야 되고 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도 지금 주택수로 체계가 잡혀 있는데 네. 과연 주택수가 맞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죠. 가액으로 전환해달라는 것도 있고요. 네.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의 제일 잘못된 부분이 네. 지금 수요를 억제해야 되는데 네. 여기를 파는 사람들, 공급하는 사람들한테 중과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득분에 대한 중과세로 세제 체계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매도자한테 매도자한테 중과하는 게 중과세를 아니고 주니까. 매수자한테 중과. 아니 수요를 억제해야 되니까 사는 사람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사는 사람이 적어야 집값이 덜 오를 텐데 당연하죠. 수요를 억제하려면 사는 사람한테 중과세를 해야 중과세를 매겨야 되는데 되는데 지금은 우리는 매도자한테 매기니까. 파는 사람한테 중과세를 하는 순간에 어. 다주택 중과세가 실현되면 주택 가격은 급등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왜냐하면 매물 잔금이 연성해서 네. 공급 부족이 와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세제 개편을 빨리 해서 네. 만약에 다주택자 중과세가 시행되더라도 네. 지금 현재 2주택자보다는 3주택 중과세 네. 그리고 지금처럼 30% 중과세가 아니라 10% 정도 네. 그리고 이거를 지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당연히 해줘야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항구적으로 갖고 갈 생각을 해야지 네. 지금 우리 현대 조세 체계는 징벌적 조세 체계거든요. 네. 아니 무슨 집 가진 것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나요? 그것을 징벌적으로 과세하고 있는 이 시스템부터 네. 정상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4시 27분입니다.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368-1002번, 1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세무 상담 좀 진행해 드릴까요? 일단 휴대전화로 상담 신청해 오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가 8670번 님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해서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요. 리모델링 하려고 알아보니까 자재값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자녀에게 증여할 때 리모델링 전에 하는 것과 후에 하는 것, 증여세 절감 측면에서 어떤 것이 유리할까요?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을 제가 낼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 증여세라는 것은 평가액이 네. 중요한데 네. 리모델링 전하고 리모델링 후하고 네. 당연히 거래가액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리모델링 끝나고 거래가액이 높아져 버리면 네. 증여가액이 높아져서 증여세 부담이 커지거든요. 네. 그래서 따라서 증여세를 줄이려면 네. 리모델링 전에 해주셔야 되고요. 네. 리모델링 전에 증여를 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러고 네. 나서 리모델링 필요한 비용을 어머니가 내줘버리면 네. 엄밀한 의미에서 이거는 증여가 돼버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증여세를 또 내야 돼요, 추가로. 네. 네, 그거는 어머님이 부담해 주시면 안 됩니다. 리모델링 했다 말 안 하고 그냥 그냥 하면 되나요? 제가 갑자기 이런 걸 질문해서 이제 확인이 되면 네. 증여세는 과세된다. 네, 근데 확인될 네. 거냐 안 될 거냐 이 문제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증여 리모델링 하면은 증여가가 높게 나온다는 말씀이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증여세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네. 지금 방금 전에 증여세는 평가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네. 증여세를 할 때 평가액하고 공시 가격하고 시세하고 기준을 많이들 헷갈려 하시거든요. 통상적으로 네. 유사 부동산의 매매 사례가를 갖다 쓸 수가 있어요, 아파트는요. 네. 근데 그 유사 부동산의 매매 사례가액이 내 가격에 지금 증여 시점에도
후 3개월 것까지 갖다 쓸 수가 있거든요. 내가 증여했는데 뒤에 맞습니다. 가서 3개월에 거래가 가격이 되면 급등을 해갖고 20% 30%까지도 오르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증여 시점에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예. 가격을 픽스시키는 게 중요해요. 아. 그리고 이 감정가액은 매매사례가보다 약간 낮게 잡힙니다. 통상적으로. 통상. 네, 네, 1억 네. 정도는 낮아요. 예. 그러니까 매매사례 감정평가를 해서 증여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리스크가 줄어든다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평가액이라고 말씀하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평가액으로 안 했다가 네. 증여하고 나서 3개월 후에 20-30% 급등한 지역이 나타나면 네. 더 내요? 그렇습니다. 그게 증여 신고 기간 3개월 지나서 결정 기간이 또 6개월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 사이에 가격 변동이 오는 것까지도 영향을 미쳐버리기 어떻게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예측을 해가지고 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이 신고 기한 후에 나온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과세하는 거는 네.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해치는 일인데 떨어질 수도 있지만 오를 수도 있는데 그거 떨어진다고 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떨어져서 그건 낮출 수도 있죠. 아, 낮출 수도 예, 있어요?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지금 우상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네. 예, 대부분이 이제 상속이나 증여 같은 경우에는 신고 기한 지나서 우리가 감정 않거나 매매 사례가 없을 경우에 네. 국세청에서 자체 감정을 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상속도 마찬가지입니까? 상속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예. 3개월까지요? 네, 상속은 6개월. 아, 그렇군요. 네, 네, 이런 네. 점도 좀 참고를 알아두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홈페이지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주신 분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신 분은 저희 청취자 정선임 씨입니다. 정선임께서는 이런 게 궁금하시대요. 일시적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줍니다. 그러는데 일시적 1세대 2주택이겠죠 이게? 제가 잘못 알았나요? 예, 네. 예. 부모님께서 주택이 두 채로 맞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주택이 두 채로 2020년 8월에 산 집에서 지금까지 살고 계시고요. 이후에 2023년 11월에 다른 주택을 하나 더 매수하셨습니다. 문제는 출가했던 저희 가족이 부모님 건강 문제로 지난 4월부터 부모님 댁으로 들어갔는데요. 물론 주민등록상으로도 합가를 했고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11월 말에 지금 살고 계신 집을 매도하려고 하십니다. 딸인 저희 명의로도 집이 있는지라 이렇게 될 경우에 부모님께서 3주택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에 해당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또 동거 봉양이 인정이 되는 건지 네.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거 굉장히 좋으신 질문해 주셨어요. 네, 네. 종전국세청 유권에서에 의하면 네. 부모님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황이잖아요. 부모님께서 예. 그 상황에서 자녀가 한 채를 갖고 합가를 했을 경우 네. 결국 3주택이지만 네. 동거봉양 합가와 일시적 1세대 주택이 결합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이걸 비과세를 봐줬어요. 근데 지금은 네. 동거봉양 합가 당시 각각 한 채일 때만 봐줍니다. 그게 언제부터 지금이라는 말씀이세요? 2024년부터 그렇게 얘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금년도에 만약에 매각을 하시면 네, 비과세가 안 돼 버립니다. 안 되기 때문에 네. 지금 합가하셨던 거를 합가를 다시 푸셔야 돼요. 어떻게 풀어요? 아니 이사 나오셔야지 자녀가 어쩔 수 없이. 주민등록만 빼면 안 되죠. 아니 그건 안 되죠. 실질이 나오셔가지고 아버지가 확실하게 하나를 팔아서 1세대 주택에 비과세를 받고 네. 그다음에 한 채씩 있는 상태에서 합가를 해야 10년 안에 매각하시는 그 집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11월 말에 지금 매도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23년에 주택을 구입하셨는데. 네네.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더 기한이 원래 있는데. 일시적 1세대 주택이 되는 거죠. 근데 올해 팔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근데 네. 11월 말이 며칠 안 남았는데, 빨리 이사하셔야 되네요. 잔금 청산 전까지만 이사 나오시면 됩니다. 아, 세대를 분리시키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예, 그 전에는 요 경우도 비과세를 해줬는데 현재 국세청에서 유권호수를 바꿔가지고 안 되는 걸로 지금 바꿔져 있으니까 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동거봉양 합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지금 원래 법상으로는 1주택자가 각각 하나씩 갖고 합가를 해야 되는데 네네. 일시적 1세대 주택 관계는 네. 특례가 적용해 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합가에도 또 이것도 같이 해준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한 채 있는 경우만 네. 비과세를 해주지 네. 두 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합가해도 안 해준다. 이렇게 네. 이제 해석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잘못하면 3주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3주택이 됐어요. 아, 네. 안 되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예. 자,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아, 1세대 1가구 2주택 비과세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말씀해 보세요. 네, 제가 21년 4월 30일 날 예. 종전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예. 4월 20일 날. 예. 그 다음에 분양권을 예. 제가 또
그 일주일 뒤에 예. 분양권 잔금을 또 취득을 했어요. 예. 잔금을 치러갖고 또 취득을 했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나중에 취득한 분양권이 예. 그 작년에 준공이 돼갖고 예. 그 작년 7월 4일 날 이사 왔거든요. 네, 네, 종전주택은 전세를 주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종전주택을 해서 몇 년 안에 팔면 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지금 해갖고요. 일시적 1세 2주택 요건은 네,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네,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네. 1년 지나서 취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021년 4월 30일 내가 종전주택을 취득했으니까 네. 네. 2022년 4월 30일 지나서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했어야 되는데 아. 일주일 뒤에 바로 취득을 해버렸잖아요. 그럼 안 되네요. 네. 애초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안 요건이 되네요. 이게- 되죠. 근데 저도 세무서 상담을 받고 그런 거 해보니까 네, 네, 그게 3년 안에 팔면 네. 그 종전주택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도 뭐 유권 해석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건 아닌데. 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근데 그- 신규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이나 네. 분양권 취득 시기가 제한돼 있는데 네. 안 그러면 이게 이제 다음 날 사가지고 3년 안에 팔고 또 다음 날 사서 3년 안에 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걸 막으려고 1년 지나서 사라고 네네네.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조건이. 네. 그 그러니까 요건에 위반돼 있다는 거죠. 너무 지금. 이렇게 근데 시차를 그게 두지 않- 예. 그 유권이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는 21년도에 그거를 했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거 21년도에는 그 유권이 해석이 그러니까 아, 유권 적용이 안 해석이 된다. 아 21년도는 그때 안 된다. 그것이 안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히 그런 얘기를 들은 것 네, 같아요. 네, 그거는 한번 제가 더 확인해갖고 답변을 드리긴 해야 되겠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조합원 입주권도 그때는 1년 안 지나서 되도록 돼 있다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또 법이 개정돼갖고 들어왔거든요. 하도 많이 바뀌니까. 맞아요. 좀 그 정신- 바뀐 시간이 언제 바뀌었는지는 제가 확인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확실히 알려드리고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전화번호가 저희한테 보관돼 있으니까 네네네. 이거는 지금 2021년 5월달에 사셨다는 거잖아요. 네, 21년 4월. 4월 20일. 이게 종전주택은 2021년 4월 20일에 사셨고 일주일 네. 후에 분양권 일주일 후에 잔금. 분양권 사셨고 네. 네, 네, 요거는 유권 해석을 정확히 언제 변경되는지 확인해서 제가 전화상으로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네네네. 이 부분은 다시 방송에서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아, 네. 이게- 감사합니다. 개인 상황이 이제 되면은 막 찾아보시다 보면은 주택은 원래가 있었고 네. 조합은 입주권하고 분양권은 그 말이 없다가 네. 주택하고 똑같이 일치시켜놨는데 예. 이게 언제 개정됐는지 저도 지금 헷갈려요. 하도 바뀌어나가지고. 네, 그러니까 네. 원래 이제 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이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간을 주는 거였는데 네. 이런 경우 자칫 보면 좀 투자를 넘어서 좀 너무 잦은 매매라고 투기를 생각. 해버릴 수가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최소 1년 후에 산 거에 맞습니다, 대해서만 맞습니다. 일시적 2주택을 해주겠다라고 네, 바뀐 예.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마 이제 이 경과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구제되는 언제 게 개정해놨는지 있는지 저도 지금 헷갈리다니까요. 이건 좀 확인을 네. 해봐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전화 한 통 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네. 11호 대책 중에서 좀 질문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예, 예. 기억나시면 지난달에 한번 상담드렸던 사람입니다. 네. 그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 매매 제한 부분에 있어서 예. 그 사업 시행자 지정 이후에는 매매 불가라는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예외 규정에서 예. 상속받은 주택으로 예.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면은 예.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예. 그 항목 중에서 예. 그 제가 지난 저 집사람이 상속을 받은 주택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집사람은 미국 국적 보유자예요. 예. 그래서 저는 서울에 재건축이 진행된 아파트를 제 명의로 가지고 있고요. 예. 이때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게 이사를 가면은 예. 사업자 시행 지정 이후에도 매매가 가능한가요? 그거는 세법 개념이 아니고요. 네, 도정법에서 조합은 지휘승계 관한 부분이라서 네. 네네. 저희가 답변하기 부적합한 내용이에요. 아 그러면 네, 네. 거기 어느 조합에 부분을
네. 조합에 이 관련된 지금 그 법무법인이 컨설팅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아, 네네. 예, 조합에다 여쭤보시면은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 네네. 그쪽에 연결되어 있는 법무법인 컨설팅 법무법인을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해서 네. 네네. 상담을 받아서 해결하셔야 돼요. 네네. 이건 세금 문제가 아니세요. 아, 네네. 도시환경정비법 시행령을 보시면 맞습니다. 이게 쭉 나와 관련된 있는데 건데, 그걸로 예. 확인을 하시는 게 제일 정확할 맞습니다. 것 같고. 저희가 대답을 해야 될 내용이 네, 아니라서. 이게 이제 사회시행 네. 인가까지 갔으면 조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조합에 맞습니다. 네. 상담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거고 네. 또 구청이라든가 네.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맞습니다. 상담을 네,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백종업님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양평 소재 밭을 30년 전에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았는데요. 할아버지께서는 평생 농사를 지으셨고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작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농지를 매각할 경우에 비사업용 적용으로 세금을 많이 내야 할까요? 또 장기 보유 공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우선 할아버지부터 상속받는다고 그러면은 아버지가 안 계셔서 대습 상속을 받았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직계 존속으로부터 상속받았거나 증여를 받았는데 네. 존속이 8년 이상 재촌 작용한 거라면 네. 이게 도시 지역이 아닌 곳에 위치했다면 네. 네, 그거는 사업용으로 인정을 받도록 돼 있어요. 이게 8년 작용 감면은 안 네. 되지만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고요. 그래서 중과세는 안 먹고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더라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가능합니다. 지금은.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사업용 비사업용 따지지 않고 전부 해준다. 네. 예, 30%까지. 근데 아까 8년 작용이 존속이 하셨다는 거는 할아버지가 했으면. 할아버지가 하셨으면 된다는 거죠. 예. 그렇다는 겁니까? 네. 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할아버지께서 평생 농사를 지으셨다고 하니까 8년 이상 당연히 농사 돌아가셨고 주변 분들이 그걸 증언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이건 농사를 지었다는 거기서 거는 사셨으면은 네, 그 자격 인증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그럼 이분은 없으시면. 어쨌든 사업용으로 인정받으니까 세금을 많이 내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단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당연히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홈페이지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GJYI695님의 질문입니다. 네, 그 제 명의로 양천구 신월 6동 소재 빌라를 2006년 11월에 2억 2,800만 원에 구입했는데요.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 23평을 부부 공동 명의로 보유 중입니다. 현재는 약 시세 8억으로 추가 부담금으로 1억 7,700만 원을 냈습니다. 재개발 전에는 전 세대원이 주민등록상 2년 거주했고요.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는 비거주했습니다. 알아본 결과 10월 15일 대책 이전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적이 없다고 하던데 저희는 달랑 2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부합하려면 어떤 조건을 맞춰야 할까요? 지어진 지 5년이 지난 이 아파트에 이제라도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지요? 그럴 경우 우리 집 말고도 다른 집들도 팔기 전에 입주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어떤 질문인지 이해되셨죠? 네, 이해됐어요.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네. 종전주택에서 살았던 거는 네. 종전주택에서 추가 분담금을 안 냈으면은 네. 양도한 것이 모두 거주 요건을 다 충족한 걸로 봐주도록 돼 있어요. 근데 추가 분담금을 냈으면 네. 이거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거예요. 고 낼 때부터 새로운 분담금 낸 금액만. 예, 그러니까 분양가가 10억이다. 네. 근데 1억 7,700을 내가 추가 분담금을 냈다. 네. 그거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거니까 그 취득하는 시점에 준공 시점에 예.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면 네. 여기서 거주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그 당시 거주 대상 지역이 아니었으면 안 내도 되고요. 안 돼도 되고 네. 두 번째는 이게 추가 분담금을 냈으면서 부수 토지가 증가를 했어야 돼요. 조건이 건축만 증가하고 부수 토지는 증가를 안 했으면 거주를 안 해도 돼요.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아하. 자, 그래서 첫째 조건은 네. 추가 분담금을 낸 사람이 네. 조정 대상 지역에서 네. 부수 토지가 증가한 경우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했으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되고 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안 됐으면 거주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된다. 네. 네. 그래서 좀 어려운 부수 개념이에요. 토지 증가는 어떻게 등본을 보면 알아요? 어떻게 아니지. 알아요? 네. 자기가 원래 토지 부수 토지가 나오잖아요. 네. 종전 건물 나오고 부수 토지 30제곱미터 했는데 네. 요게 40으로 늘어났어. 네. 그럼 10제곱미터가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추가 분담금을 낸 돈이 이 부수 토지를 샀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부수 토지가 증가했겠네.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하면은 보통 부수 토지는 줄어들고 건물은 늘어나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안 낼 확률도 꽤 있네요. 그래서 세 가지로 다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우선 추가 분담금을 냈다고 하셨고 네. 그다음에 부수토지가 증가한 건지 건물만 증가한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때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를 따져서 예. 세 가지가 모두 해당이 되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 예.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럴 경우에 우리 집 말고도 다른 집들도 팔기 전에 입주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무슨 질문인지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끝에 거는. 우리 집 말고 다른 집들도 팔기 전에 입주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했는데. 상관이 없는 말씀이고요. 이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는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거 그 조건은 비과세하고 또 상관이 없어요. 네. 별개 문제입니다. 예. 너무 복잡하네요. 너무 복잡해요. 네, 전화 네.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네, 저는 1세대 1주택자인데요. 네, 네. 이 주택을 8년 전에 7.5개 구입했고요. 매입했고요. 네. 지금 15개 매도를 하려 해요. 예. 그런데 보유는 8년 했고 거주는 6년 했거든요. 예. 그러면 장특을 다 합쳐서 장특을 받는다고 봤을 때 양도세가 대충 얼마 나오죠? 8년 전 7.5에서 15개. 이분은 거주 대충 8년, 아실 것 같은데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거주 거 6년. 들어보니까. 집이 한 채신데 네. 예. 8.5억에 사가지고 지금 15억이라는 아니요, 말씀이에요. 7억 5천에 7.5. 사서 딱 더블로 됐어요. 7.5에서 15억이요. 15억. 근데 딱 지금 보유는 더블이에요. 8년, 거주 6년. 거주 6년. 그러면 예. 32에다가 56%가 장기보유 특공제를 받으시기 때문에 네. 네. 세금은 기천만 원 나올 것 같아요. 1억이 안 넘을 것 같아요. 예, 얼마라고요? 몇 천만 원 나올 것 같다고요. 1억은 안 넘고 네네. 5천에서 수천만 원 정도. 네? 5천만 원 내외 나올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니까 네. 8년이니까 1년에 4%니까 4,8에 32%. 32%에다가 거주 거주 6년이니까 24%. 64%. 그래서 56%가 돼서 56%. 네. 네. 그리고 12억까지는 비과세고 비과세. 3억 초과되는데 그 네. 3억 초과되는 것 중에 네. 이제 12억 비율만큼은 또 비과세가 되니까 네, 네. 세액 계산해 보면 5천만 원도 안 될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 아파트를 자녀에게 정려를 하고 네. 신고도 하고 정려세를 다 납부하였는데 가정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네. 예. 말씀해 보세요. 이 아파트를 자녀에게 정려를 하고요. 예. 정려를 한다 예. 치고 정려세 신고하고 납부다 했는데 예. 만약 10년 이내에 제가 사망할 당시 예. 사망할 경우에 예. 상속 재산에 또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가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아, 네. 네. 정려세를 납부했더라도요. 네, 네, 네. 네. 네네. 고맙습니다. 근데 그거는 증여세 납부한 세금이 네. 상속세보다 이것만 있다면은 네. 상속세보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다른 상속 재산하고 합산되는 거니까 네네. 합산할 재산이 없다면 이미 네. 기왕에 냈던 증여세로 다 끝난다 이 말씀이에요. 네네. 네. 그러면 지금 자녀 공제랑 배우자 공제랑 상향 조정된 거는 네. 확정법이 통과됐나요? 아직 통과 안 됐고 12월 2일 날 통과될 예정이고요. 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20억이 된다 해도 크게 나오지는 않겠군요. 상속세가. 상속세는 그건 또 다른 배우자에게 개념이에요.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만약에 사전 증여라는 재산에 대해서는 예. 또 공제가 제한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세무사님하고 사전에 상담 받고 오셔야 돼요. 진행을. 네. 네.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젊으셔서 네. 그런데 이제 네. 자녀분한테 증여를 하시고 네. 이분 걱정되시는 게 어서 들어봤는데 10년 이내에 혹시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네. 여기 또 상속세를 추가로 더 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상속으로 전화 주신 것 온전히 같아요. 남아 있으면 네. 배우자 공제, 일괄 공제를 받아서 네, 네. 상속세 미달릴 텐데 네. 사전 증여를 받아버리면 네. 그런 공제를 못 받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집이 하나라면은 상관이 없는데 네. 증여 쓰는 걸로 끝날 텐데 네. 다른 재산과 합산될 것 같으면 사전 증여가 꼭 유리한 것만 아닙니다. 집이 하나라는 말씀은 이 액수가 그러니까 아주 고가 주택보다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난다는 겁니까? 아니 15억인데 15억인데. 예, 상속세는 배우자 공제에다가 네. 일괄 공제 받으면 18억까지 세금이 네.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네. 상속세는 안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사전 증여를 받아서 증여세를 냈어. 네. 근데 만약에 이게 공제액 자체가 예. 덜 나와 버리면 네. 상속세는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죠. 다른 재산이 있어 버리면. 그래서 이분 한 20억 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값비서 사전에 계산을 해보시고 예. 사전 증여 여부를 판단하셔야 돼요. 예, 전화 네. 한 통 더 받을 여유가 있을까요? 네,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저희 건물이 지식산업센터거든요.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 네, 지식산업센터의 상가 임대인인데 예. 임차인이 이제 계약 만기가 돼가 건물을 비웠는데 예. 이분이 관리비를 1년 3개월 정도 미납을 해서 예. 관리비가 한 1,100만 원 정도씩 미납 상태로 나갔거든요. 예. 근데 보증금이 조금 남았는데 예. 다 폐업 신고 이걸 다 건물을 치우고 은상 복구를 하니까 한 지금 남아 있는 게 300 정도 남아 있거든요. 예. 그 이제 보증금이 300 남은 상태에서 이 1,100을 내려 하니까 800 정도를 저희가 내야 되는데 네. 그분이 계속 저희들도 내용 증명을 보내고 관리소에도 그렇게 하고. 죄송합니다. 네, 이게 지금 세금 상담이신가요? 아니면은 중개업과 관련한 네. 건가요? 세금 상담인데 네. 이게 왜냐하면 관리비를 안 냈는데 그 관리소에서는 저희들 보고 임대인 보고 이 관리비를 다 내야 된다고 잠깐 그러거든요. 질문이 뭐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취자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네. 이 개인이 사용한 전기 수도세는 저희들이 안 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 관리소에서는 그것도 다 임대인이 아. 연대해서 책임지는 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 그거는 민사 좀 문제라서요. 세법 네. 문제가 아니라 네. 변호사님하고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건. 네. 자, 다음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네. 홈페이지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주신 상담입니다. 최일호님이에요. 저는 광명에 87년에 이사해서 살다가 부근에 모두 뉴타운이 재개발되는 바람에 운 좋게도 1+1 아파트를 분양받게 됐습니다. 어머니께서 지분의 70%, 저는 30%를 갖고 있는데 30평과 25평형입니다. 사업 시행 인가는 2018년 6월에 됐고요. 관리 처분 인가는 2020년 1월에 됐고 입주 개시가 올 11월입니다. 자, 30평형 아파트를 등기 후에 팔고 싶은데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어머니께서 갑자기 뇌졸중으로 입원 중이신데요. 만약 병원비 마련을 위해서 집을 판다고 해명한다고 하면은 감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광명이 토지거래 허가제로 지정돼서 집을 팔기 쉽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혹시 어머니와 제가 지분이 아닌 집을 나누면 1세대 1주택이 될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일단 어머니의 그 쾌유를 저희가 기원하고요. 네, 네. 어떻게 지금 어머니가 설명해 30평 주시겠습니까? 갖고 자녀분이 25평 갖는 걸로 공금을 분할을 하시고 네, 자녀와 네. 어머님이 세대가 각각 따로따로 있으면 예, 집을 각각 한 채씩 갖는 걸 보거든요. 그리고 작은 평은 25평은 3년 이내 매각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공임을 분할하고 세대가 달리해서 어머니 거 30평을 팔면은 네. 어머니는 1세대 1주택이 돼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어머니 거는 팔 수가 있습니다. 본인 거는 못 팔아도. 네. 그래서 근데 이 지금 공임을 분할을 보통 일반적으로 아마 법무사님들은 이전고시 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나고 그다음에 공유 분할이 가능하다고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전고시 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는 공유 분할이 안 되니까 그때는 이게 샴쌍둥이라고 그래요. 두 채가 같이 움직입니다. 네. 그때는 예, 자기 작은 평에 해당되는 지분만큼은 비과세를 못 받아요. 큰 평 것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근데 걸까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급하게 해갖고는 안 되고 네. 여기서 입주하고 이전고시는 안 될 때까지 2년이 걸리거든요. 네. 이게 2, 3년 정도 더 기다렸다 하셔야 됩니다. 네.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 답변이 혜택은 좀 없습니다. 없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전화 상담, 사연 상담은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애청자입니다. 4037번 휴대전화 끝자리. 이런 주문 해도 될까요? 2006년 11월 대학생 자녀가 있습니다. 11월생 대학생 자녀가 있습니다. 인적 공제에 제 아들을 넣어야 하는데 몇 살 자녀까지 가능한가요?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런 걸 또 물어보셨어요. 저도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어머나, 제가 괜히 여쭤봤나요? 저는 양도상 우측에만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 다시 듣기나 유튜브 다시 보기에 대한 문의 많으신데요.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 메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석 달 전 방송까지 들으실 수 있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상담 코너는 12월 17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무법인 다솔의 안순남 대표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